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건축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지와 필지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고 필지란 지번이 주어진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필지의 경우 한 필지 한 건물이 원칙이지만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필지에 여러 개의 축사 건축도 가능하며 갑과 을이 공유한 대지상의 갑의 축사를 건축하더라도 대지는 전체 범위로 하여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 관련 용어 중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한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이때 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도 포함됩니다. 신축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내력벽이나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축 시에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하며 동수, 층수, 그리고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는데요.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지상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전체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단, 시설물의 높이가 1m 이하, 처마의 길이가 3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 면적은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 3m 이하일 경우 건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대지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8m 도로의 경우에는 모퉁이를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며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도로, 공원 등은 대지도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도로폭이 2m인 경우 소유도로 확보에 따라 도보폭의 2분의 1 넓이만큼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며 하천, 철도, 경사지에 접한 도로 옆 대지도 소유도로 확보에 따라 도로의 2분의 1 폭만큼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될 경우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대지 면적이 서로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이란 무엇인지 예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용 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할 때 계략적인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대지 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절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대지 면적과 건축 가능 규모를 산정합니다. 이번에는 축사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사를 지을 부지를 선정합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건축사 사무소에 축사 설계를 의뢰하고 농가는 건축사 사무소와 구체적인 설계 업무와 비용 등을 협의하여 설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축사 건축을 위한 설계 업무를 협의하고 건축사는 설계 업무를 진행합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는 시공을 위한 설계 도서가 완료되면 대략적인 공사 비용을 산정하고 농가를 대행하여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필증을 받게 되면 공사를 위한 착공 신고를 한 후 축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한 후 사용 승인을 득하게 되면 비로소 축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절차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축사를 건축할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부지의 토지이용 계획을 열람하면 되는데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대지 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 행위 가능 여부, 즉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사를 신축할 경우 규모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인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축사 표준 설계도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축사 표준 설계도는 축종별로 건물의 폭과 면적, 사육 규모, 사육 밀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축사 건물의 규모를 쉽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계를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축사 건축 설계를 의뢰할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주변 농가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17개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축사 건축 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되면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설계 협의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농가는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축사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농가나 건축사는 축종별로 개발된 축사 표준 설계도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축사 표준 설계도서는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나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의 경우는 농가가 직접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공사비용 협의 단계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축사 건축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각 공정별 공사 내역과 시공 방법, 구조, 자재, 설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고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건축사는 각 공정별 공사 내역과 시공 방법, 구조, 자재, 설비 등을 조율하고 선택함으로써 대략적인 공사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6번째는 인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인 경우. 둘째,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축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신고로 가름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위한 행정은 세움터로 불리는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건축행정 시스템은 인허가나 건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 시스템입니다. 세움터에서 가능한 민원으로는 건축 인허가, 도로 폐지 허가, 건축 신고, 착공, 사용 승인,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주택 인허가, 건축물 대장 관련 민원 등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행정 서류는 세움터를 통해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접수할 경우에는 세움터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직접 접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비용이 발생하지만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신고 및 허가 등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로 접수할 경우에도 배치도를 비롯한 부속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므로 관련한 모든 절차를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움터 사용 방법은 축사 건축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단계는 건축 허가서를 수령하고 건축 신고 필증을 발급하는 인허가 필증 단계입니다. 건축 허가와 신고 신청을 하면 건축 허가 및 신고 수리 통지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공문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축 허가서를 수령하고 건축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단계는 공사 착공 단계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에 착공 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공 신고서에 몇 가지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감리계약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사용승인 단계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는데요. 검사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 보고서와 공사완료 도서 등의 서류와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축사건축 핸드북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건축 핸드북은 한우, 낙농 농가를 위한 축사건축에 필요한 자료 수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질병 등 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축사시설 건축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의 입지 조건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축사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담은 축사 건축 핸드북을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축사 시공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현황 측량을 통해 지적도에 의한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대지 경계에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터파기를 하는데요. 터파기는 기초를 위한 굴토 작업으로 토사가 함몰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명기된 규격과 칠수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배근하고 철골 기둥을 위한 앵커 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철근 공사가 완료되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서 낮은 곳부터 시작하여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 설계도를 기준으로 철골 가공업자에 의뢰해서 철골을 제작하게 됩니다. 철골 조립 공사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재를 조립하여 지붕 공사를 수행하면 전체 축사 건축이 완성됩니다. 축사 건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위험지역에는 위험 표지판과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표준 설계 도서를 활용하여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지역지구, 지목 등을 확인해서 축사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설 규모와 사육 두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축사의 규모를 검토합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축사 표준 설계 도서를 활용하는 경우 배치도만 작성하고 표준 설계 도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축사 건축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요. 세움도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 절차는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게 되고 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 이후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축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접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축사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치와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도 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현황도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축사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와 배치도 작성, 현황 도면 작성 등을 제외하면 건축주가 축사 표준 설계 도서를 활용해서 직접 축사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축사 건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축정별로 개발된 축사 표준 설계 도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농협경제지주가 개발한 축사 건축 핸드북을 활용하면 축사 건축 전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에서는 사역 두수에 따른 개략적인 건축 규모와 공사비 산출도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축사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축사를 지을 부지를 선정하고요. 부지가 선정되면 건축사 사무소에 축사 설계를 의뢰합니다. 그 후 농가는 건축사 사무소와 구체적인 설계 업무와 비용 등을 협의하여 설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는 본격적으로 설계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건축사는 부지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과 입지 조건 등을 검토하여 축사 가능 부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축사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사는 시공을 위한 설계 도서가 완료되면 계략적인 공사 비용을 산정하고 농가를 대행하여 인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절차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축사건축 설계를 의뢰할 경우 17개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축사건축 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계계약 체결 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 계약서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축사건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교육과정을 자세히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축사건축 일반사항 2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